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안병구입니다. 오늘은 시설 원의 토양 및 양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업 방식이 이렇게 영상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좀 어색한데 여러분들도 아마 어색하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먼저 흙, 즉 토양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기. 두 번째는 작물에 필요한 양분을 이해하고 토양 중에서 균형 있게 유지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양 검정을 통한 비료 사용 처방서 활용하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그럼 먼저 토양 이해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0년대 이전에는 뭐든지 먹을 수 있으면 다 그냥 먹었었습니다. 그러나 80년, 9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먹는 것이 좀 맛 위주로 이제 먹기 시작을 했었고, 90년대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안전성, 웰빙 이런 거에 주로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내가 이걸 먹으면 우리가 안전한지, 내 가족이 안전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나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 안전성이 55%를 차지하고 있었고, 맛은 25%, 영양가는 10%, 가격은 8% 정도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은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성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미네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미네랄은 우리가 영양소, 양분 그러는데 어떤 그 용어로는 광물질, 광석, 무기물, 무기염류 이렇게 다 똑같은 말로 쓰고 있어요. 좀 헷갈리기도 하지만 이걸 전부 다 우리가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이 미네랄은 생체의 생리 기능에 필요한 강물성 영양소로서, 즉 칼륨이나 칼슘, 나트륨, 인, 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미국의 그 워킹거 박사 연구팀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 게 있어요. 1914년도에 그 야채 속에 미네랄 함량이 약 한 400mg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로부터 약 한 8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1992년에 조사한 걸 보면은 미네랄 함량이 40mg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80년 사이에 야채 속에 있는 미네랄이 10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칼륨, 칼슘, 나트륨, 인철 이런 것들은, 즉 미네랄들은 우리 몸에서 우리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 농산물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그런 그 농산물의 미네랄이 이만큼 줄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 다른 보고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루에 그 섭취할 수 있는 철분은 1914년도에는 사과 2개만 섭취를 하면은 하루에 필요한 철분을 다 섭취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이 돼서는 무려 사과를 26개를 먹어야 철분 섭취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조사를 했어요. 52년도에 시금치 한 단이면은 철분 섭취가 가능했는데 93년에 조사해 보니까 무려 시금치를 19단을 먹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토양 속에 미네랄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이 고갈된 원인들을 보니까 역시 작물의 연작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이런 밀이라든가 옥수수는 아주 대단한 면적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 단일 작물만 재배할 수밖에 없죠. 이 농경지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한번 재배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가능하겠는지. 밀이라든가 옥수수를 이렇게 대단위로만 재배하니까 단일 작물만 계속 재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단위로 재배하다 보니까 주로 화학비료에 의한 그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충이라든가 질병,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내리는 빗물에 우리가 그 pH를 재보면 다 산성이에요. 이게 이제 대기 오염에 의해서 산성비가 내리게 되는데, 이것들에 의해서 토양이 산성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양 중에 미네랄이 고갈이 되면 우리 몸속에 영양소가 부족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의 대륙별로 미네랄 고갈 상태를 보면 이게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토양 속에 미네랄이 계속 고갈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미네랄이 부족했을 때 우리한테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 먼저 인이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 형성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칼륨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라든가 부정맥이 발생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칼슘이 부족하면 뭐 골다공증이 온다는 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초조하다든가 주의가 산만하다든가 신경세포 전달이 둔화된다든가 근육이 수축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은 우울증이라든가 불면증, 뼈가 약해지고 여러분이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끔 눈 주변이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도 우리 몸에 마그네슘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연은 기억력이 떨어지고 뭐 남자들한테 아주 심각하죠.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 그다음에 여자들은 생리불순, 그다음에 가끔 그 손톱 위에 반점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붉은색 피부가 붉은색을 띈다든가 여드름이 자주 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연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다음에 철이 만약에 부족하다면은 과잉행동 장애가 나타나고 주의력이 부족하고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셀레늄이 부족하면 동맥경화, 심장질환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 셀레늄은 소한테는 아주 필수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를 섭취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죠. 크롬이 부족하면 당뇨병이 발생한다든가 요오드가 부족하면 손이 차가워지는 이런 증상들이 미네랄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이 미네랄들은 다 우리가 재배하는 농산물로부터 섭취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것들이 부족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농산물이 재배하는 방법이라든가 관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농산물 인증 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1993년에 친환경 인증에 있었는데 그 친환경 인증에는 유기 인증, 무농약, 저농약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농약은 2015년도에 종료를 시키고 그게 이제 무항생제 축산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현재는 유기 인증, 무농약 인증이 있고 2006년부터 GAP 인증이 있었습니다. 이 GAP 인증이라는 것은 농산물 우수 관리 제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지리적 표시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 그 지리적 표시 농산물로 오면 순창하면은 전통 고추장, 고창하면 복분자주 복분자, 무주는 사과, 군산은 찰쌀 보리쌀, 그 다음에 군산의 쌀, 부안 오디 이런 게 있었는데 남원에는 없네요. 여러분들이 남원도 어떤 지리적인 표시를 띌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속적인 농업을 하자는 겁니다. 환경도 보존하고 농산물의 안전성도 추구하면서 농사를 하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투입 농법, 즉 적게 넣고 농사를 짓자는 거고 그러니면은 아예 그냥 화학비료라든가 화학농약을 쓰지 않는 그런 유기농업 등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환경 친화적인 농법이에요.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은 결국은 농법입니다. 그러니까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화학농약도 쓰지 말고 화학비료도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농약은 화학농약은 쓰지 말고 화학비료는 우리가 작물마다 주라고 하는 비료량의 3분의 1만 쓰고 농사를 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넣지 않던가 아니면 적게 넣고 하는 것들이 바로 친환경 농업이 되겠습니다. GAP는 이게 영어로 이제 Good Agricultural Practice의 약자를 따가지고 GAP 했는데 농산물 우수 관리 제도입니다. 즉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사용하는 토양이라든가 용수, 그 다음에 또 생산한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이라든가 중금속
유해 미생물 등 이 유해 요소를 생산 단계부터 수확 후 관리 및 또 유통 단계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라는 제도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아마 해썹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텐데 여러분이 재배해서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수확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그 이후에 이제 수확 이후에 하는 것은 해썹의 기능이 여기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GAP는 이미 여러분들이 그 PLS라고 하는 제도를 알고 있는데 이미 이 GAP에는 농약을 사용할 때 작물마다 허용된 농약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GAP 인증을 받고 있는 분들은 이미 PLS를 실천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GAP의 장점은 병원 미생물 등에 의한 오염 저감으로 농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농약이나 비료 등에 의한 환경 오염을 감소시키고 농작업 중 사고 방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안전을 해야 되는 그런 기술이 바로 GA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AP가 국내 농산물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데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보면은 농산물 인증 면적 추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친환경 하는데 그렇게 친환경이 좋다면은 자꾸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면적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크게 증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농약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약 한 5만 7천 헥타르였는데 2019년도에 보면 5만 2천 헥타르 오히려 줄었어요. 무농약은. 유기농은 조금씩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 재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몸소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GAP 인증 면적 같은 경우는 2017년에 10만 3천 헥타르였는데 작년에는 12만 3천 헥타르까지 늘어났습니다. 전라북도도 지금 현재 14,125 헥타르이고 전국에 비해서 약 7.8%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AP가 오히려 늘어나는 속도가 더 지금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토양이라고 하는 뭘 말하는지를 설명을 해보면 이 토양을 한자로 쓰면 흙토자에다가 덩어리 양자예요. 그러니까 흙 덩어리를 말하는 겁니다. 즉 토양은 단순한 흙덩이가 아니라 영양분, 아까 얘기했던 미네랄과 유기물이 결합된 하나의 환경이며 동식물이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만약 우리가 토양을 경시한다면 그 농지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이 나쁘게 되어가지고 인류를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더 위크지에서 얘기를 했어요. 즉 토양을 파괴하는 것은 나라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토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농사 순서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의외로 잘 대답을 못 하세요. 근데 농사 순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흙을 만드는 겁니다. 작물을 생육할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흙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땅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땅심. 즉 비료만 주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물, 즉 퇴비를 넣어가지고 흙을 때알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때알 구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흙을 푸슬푸슬하게 그렇게 스폰지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작물의 영양가가 높아진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자운형을 재배했다가 지금 갈아엎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이 자운형은 공중에 있는 질소를 붙잡아서 토양 속에다가 질소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녹비작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한자로는 녹비작물이고
이것을 우리말로는 풋거름 작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재배해서 지금 토양의 힘을 키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흙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작물을 재배할 것인가 품종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물 주고 비료 주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농사 순서입니다. 즉 농사에서 땅심보다 더 우수한 기술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땅심만 좋다면은 조금 뭐 농자재 뭐 주는 것을 조금 소홀히 해도 수량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땅심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토양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보면은 지금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계속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용암이라고 펄펄 끓는 용암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화산 활동을 통해서 밖으로 분출되면 바위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 지나서 뭐 여러 가지 비가 온다든가 뭐 동물이 뭐 밟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뭐 거기에 식물이 큰 나무 같은 게 자라면서 그게 깨져서 자갈이 되는 거고,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깨져서 모래가 되고 또 그 모래가 깨져서 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이 바위가 깨져 가지고 흙이 만들어지는데 약 1cm 두께가 만들어지는데 1700년에서 4000년이 걸린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진 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나라 흙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산성 토양입니다. pH가 4.3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농경지의 토양 pH가 6.5가 항상 돼야 된다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6.5를 만들기 위해서 석회질 비료를 넣는다든가 규산질 비료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토양의 평균 4.3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척박한 토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비가 오면 한 번에 몽땅 와요. 작년에도 뭐 무려 60일간 비가 왔다고 했었잖아요. 남원에서도 상당히 홍수 피해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집중 강우에 의한 비료 성분 용탈이 굉장히 많은 것이 우리나라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는 약 한 뭐 70%가 뭐 산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경사지가 너무 많아서 아주 척박한 땅으로 되어 있죠. 토양 유기물 함량이 평균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1922년도 그러니까 즉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논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4.4%, 밭이 3.9%였는데 지금 평균이 2.4%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화학비료가 없었기 때문에 뭐든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거름이 될 만한 것은 다 논과 밭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제 수확량을 자꾸 올리기 위해서 화학비료 중심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이렇게 거름 같은 걸 넣는 것을 굉장히 소홀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유기물 함량이 그때보다도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줄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말했던 그 토양, 즉 우리가 작물을 키우는데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입자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모래는 크기가 2에서 0.05mm, 미사는 0.05에서 0.002mm 크기를 우리가 미사라고 합니다. 또 0.002mm 이하를 우리가 점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점토라고 하는 것이 전기를 띄어요. 마이너스 전기를 이렇게 띄고 있습니다. 점토가. 그리고 우리가 주는 비료 중에는 플러스 비료도 있고 마이너스 비료가 있는데, 먼저 플러스 비료인 질소에도 플러스가 있고 뭐 칼슘, 아연, 칼륨, 망간, 마그네슘, 구리, 이런 비료를 주게 되면은 이 토양 속에 들어가서 점토하고 딱 만나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만나가지고 점토 주변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식물이 필요할 때 여기서 조금씩 이렇게 식물 뿌리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점토죠.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 땅은 그냥 모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비료기가 없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모래나 미사는 전기를 띠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료를 주면 그 비료들이 전부 다 땅속으로 내려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토양 속에 점토가 적으면 우리는 그 점토가 있는 흙으로 객토를 하면 됩니다. 또 점토가 너무 많으면 배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토가 너무 많은 데에서는 이렇게 좀 모래나 미사가 있는 흙으로 객토를 해서 적절한 점토 함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점토 함량은 보통 한 18에서 22% 정도를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토양에 점토가 너무 적다든가 많아서 객토를 해야 될 때는 객토를 얼마나 해야 될지 이게 여러분들이 잘 그걸 모르세요. 여러분들은 객토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하면은 여러분들은 우선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부터 먼저 계산해서 한 차에 얼마에서 몇 차 넣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실패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객토를 할 때는 여러분의 농경지 토양을 떠오고 객토할 흙을 떠가지고 와서 여기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하게 되면 이 흙은 여기에다가 몇 톤 정도 넣어주면은 아주 적당한 토양이 된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토양 검정을 해서 객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토가 너무 적거나 많으면 뭐 객토를 해서 보완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힘들면 또 많은 걱정을 할 텐데 이 점토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유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퇴비라고 하는 것인데 이 유기물도 점토처럼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농경지에다가 많은 퇴비를 넣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 유기물이 토양 속에 들어 있어야 우리가 주는 비료가 도망가지 않고 딱 여기에 붙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료 중에서 마이너스 비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플러스 뒤에 주변에 가서 이 마이너스 비료들이 또 가서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토양 속에 점토라든가 유기물이 충분히 들어 있어야만이 이 비료 성분들이 토양 속에 남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이 점토가 즉 바위가 깨져서 자갈이 되고 자갈이 깨져서 모래가 되고 모래가 깨져서 점토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점토를 우리는 일라이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아주 나이가 덜 먹은 점토가 되겠죠. 그래서 일라이트. 이 점토가 나이를 먹게 되면 이름을 버미큘라이트라고 우리가 바꿔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버미큘라이트가 또 나이를 먹게 되면 몬모릴로 나이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또 얘가 또 나이를 먹게 되면 카오리나이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아까 그 점토가 또 유기물이 양분을 붙잡는다고 했는데 걔들이 양분을 얼마나 붙잡는가를 보면 유기물이 양분을 200만큼 붙잡습니다. 이게 붙잡는 힘이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그 처음에 나이가 적은 점토인 일라이트는 양분을 40밖에 붙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점토가 나이를 먹어서 버미큘라이트가 되면 양분을 100에서 150만큼 붙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몬모리오나이트가 되면 양분을 80에서 150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이를 먹어서 카오리나이트가 되면 양분을 10밖에 붙잡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점토는 대부분이 카오리나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즉 토양이 노년기에 왔다는 겁니다. 너무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주든 거름을 주든 이 양분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아주 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토양입니다. 그래서 이 카오리나이트는 주로 이제 그 고령토 속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도자기를 만드는 원료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고려 정자라든가 이조 백자 이런 것들이 아주 우수했던 이유가 우리나라 토양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경지는 이렇게 나이를 먹고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토양에 필요한 양분과 보약 같은 걸 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약을 짓기 위해서 한약방에 가서 진맥을 하듯이 우리나라 토양도 반드시 진맥을 해서 뭐가 부족한지 처방을 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좋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단에 의한 처방서를 발급받아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토양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각 시군에 농업기술센터를 그 안에 그 종합검정실이라고 하는 데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토양 검사를 해서 처방서를 발급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토양을 파보면 토양 속에는 아주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죠. 유기물도 들어있고 뭐 미생물, 그 다음에 물, 공기, 양분, 그 다음에 뭐 지렁이 같은 생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 토양 관리는 이런 물리적인 것, 화학적인 것, 생물적인 것 이 세 가지를 항상 균형 있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작년에 퇴비를 많이 넣었으니까 뭐 올해는 안 넣겠다. 작년에 내가 뭐 아주 깊이 갈았으니까 올해는 그냥 뭐 대충 노타리만 치겠다 하는데 그렇게 토양 관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토양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정확히 얘기하면 물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양 속에 공기가 잘 통하게 하고 또 비가 오고 난 뒤에 물이 잘 빠지게 해야 되고 또 작물이 필요한 물을 잘 붙잡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물리성입니다. 화학성은 여러분이 토양 pH를 6에서 7로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물성은 토양 속에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 미생물이 잘 살도록 그렇게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토양 관리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물리성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리성 개선 방법은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통기성, 보수성, 투수성을 개선하는 겁니다. 방법으로는 심경을 한다든가 심토 파쇄, 배수 시설, 유기물을 넣는다든가 사질이나 식질도 등으로 객토를 한다는 거죠. 즉 이렇게 입자가 아주 작은 입자들이 아주 총총히 쌓여가지고 공간이 하나도 없는 이 흙 조직을 이렇게 때알로 이렇게 만들어서 큰 구멍도 만들고 작은 구멍도 만드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물리성 개선이고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입단 구조 개선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은 적어놨지만 그래도 가장 여러분한테 유리한 방법은 유기물 양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렇게 입단을 만들어주면 그 입단 속에 작은 공극이 만들어지고 뿌리 생육에 적절한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작물 뿌리 신장이나 경운이 씌워지고 작은 동물이나 미생물의 서식지를 제공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밑에 사진에 보시면 이게 지금 파쇄목이에요. 이 파쇄목에 무슨 거름기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파쇄목을 시설 하우스에다 넣고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해주면 시설 하우스에서 어떤 영양제를 썼을 때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이 사진은 지금 전남 그 한평에서 아주 거기는 군 자체에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파쇄목을 넣어가지고 농경지 그 토양을 물리성을 개선해주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지원해주는 데서 지금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럼 이런 토양 속 공간 확보의 효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토양 공간에 있는 것은 산소,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식물도 뿌리에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또 내놓고 그 속에 있는 미생물들도 산소를 써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양 속에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들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뭐 깊이가리 심경을 한다든가 심토 파쇄, 암거 배수, 녹비 작물, 뭐 완숙 대비를 쓴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토양 속의 공간 확보한 효과를 이 사진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상추밭이에요. 상추밭에 여기에 지금 구멍을 이렇게 뚫어봤어요. 다 옆에다가. 이 구멍 크기는 지름이 5cm, 깊이가 15cm인데 이 구멍 뚫을 때는 그 어르신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로 그냥 뚫었어요. 뚫어가지고 그 효과를 봤더니 상추 같은 경우는 14%의 수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노지 봄배추에서도 16%의 효과가 있었고 봄무에서도 7%의 수량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 거라고는 바로 그 작물 옆에다가 그냥 구멍만 하나 뚫은 것, 그 효과가 이렇게 컸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시설 하우스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경험들을 하셨겠지만 시설하우스에 한 2, 3년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볼펜 크기 하나 이하로 아주 딱딱한 경반층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노타리 칠 때 그 쟁기가 쟁기제를 때 쟁기가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경반층을 쟁기 바닥층이라고도 그 얘기를 합니다. 자꾸 농기계는 커지고 있어 이게 자꾸 다져지고 오니까 얘가 굉장히 딱딱해지죠. 그래서 여기 위에다 작물을 심게 되면은 뿌리가 여기밖에 있지 않아요. 이 경반층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워낙 딱딱하니까. 그래서 이 경반층을 깨뜨려 주는 것이 시설 하우스에서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이렇게 이제 심토 파쇄하는 그 심토 파쇄기를 만들었어요. 진흥청에서. 이렇게 지금 날개가 2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0c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랙터에다 얘를 매달고 가면은 한 번에 70cm가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왜냐하면 이게 좌우로 흔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나갈 때 옆에 서 있어 보면 꼭 땅에 지진 난 것처럼 그렇게 땅이 울립니다. 그래서 먼저 한 30cm 정도 받고 한번 갔다가 다시 후진해서 와서 들어가면 70cm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바닥에서는 금만 그린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뒤에 있는 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추가 이 얘들을 따라다니면서 30cm 깊이에 이 추가 다니면서 구멍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에다가 관을 하나 묻어놓은 그런 효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70cm에서도 또 이렇게 구멍을 하나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 하우스에서 수박을 재배를 해봤어요. 그냥 하나는 일반적으로 경운하는 방법, 하나는 이 심토 파쇄기를 써가지고 경운을 한 다음에 수박을 재배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심토 파쇄를 했을 때 오히려 굵은 뿌리가 훨씬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박의 무게도 10kg짜리 이상이 15개나 있었습니다. 일반 경운에서는 3개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7 내지 10kg짜리도 심토 파쇄했을 때 무려 수량이 20개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설 하우스에서는 우리가 그 토양 속에 얼마나 많은 공기가 들어가게끔 해주느냐 이것이 영양제보다도 훨씬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화학성을 개선하는 건데 역시 토양의 화학성은 토양 검정에 의해서 적절한 시비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그냥 통상적으로 비료를 어떻게 줍니까? 그냥 복합비료 뭐 한 포대, 복합비료 2포대 그러는데 그것은 아주 비료 주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내 토양에 질소인산 카리 중에서 뭐가 많고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서 필요한 것만 줘야지 하우스 안에 염류 집적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막 그렇지 않고 뭐 작년에 내가 비료를 10kg 줬으니까 올해도 10kg 그러면 하우스 안에 거기에는 염류가 집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양의 산도를 개선하는 거죠. 우리나라 토양 pH가 4.3밖에 안 되니까 석회를 넣어가지고 토양의 pH를 개선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비료를 잘 붙들어 잡을 수 있도록 유기물을 넣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석회나 유기물을 같이 넣어주게 되면 오히려 토양 속에 있는 인산을 식물이 잘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 농경지에서 양분 함량의 적정 범위라는 것을 정해놨어요. 논, 밭, 과수, 시설 이렇게 나눠가지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정 범위를 저희가 만들어 놔가지고 여러분이 기술센터에서 토양을 의뢰를 하게 되면 우리가 토양 검정을 해서 여기 적정 범위에 맞도록 저희가 시비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비 처방서가 이제 여러분들은 받게 되죠. 여기 보면은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여기서 벼를 재배하는데 2650제곱미터의 토양 특성은 이렇고 비료는 질소는 요소나 유한 중에 하나, 인산질은 용성인비나 용가린 중에 한 가지, 칼리질 비료는 염화칼리나 황산칼리 중에서 뭐 한 가지만 쓰라는 거고 대비는 4가지 중에서 뭘 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규산질 비료는 얼마 쓰라 이렇게 처방서를 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처방서를 아주 그냥 대충 뭐 친환경 인증이나 GAP 인증 받을 때 쓰고만 마는데 사실은 이 그 처방서에 굉장히 그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토양 검증했던 데에다가 내가 어떤 작물을 쓸 것이냐, 이 작물을 선택을 하면 그 작물에 맞도록 비료 사용량이 만들어지게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나는 뭐 요소라든가 용성인비 뭐 이렇게 단비를 쓰지 않고 복합비료를 쓰겠다고 하면 내가 복합비료를 뭘 쓸 건지 거기서 복합비료를 선택하면 그 복합비료에 맞도록 그렇게 지금 처방서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밑거름 복합비료 처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택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비료 종류가 쭉 한 100여 가지가 넘게 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비료를 선택을 하고 누르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모자라는 비료는 여기에 뭐 요소를 얼마 줘라 이렇게 또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쓰는데 여러분들한테 아주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작물도 2019년까지는 146종만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작물을 80종을 더 추가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226개의 작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없는 작물은 저희가 계속 지금 기준을 만드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5개 작물에 대해서 지금 실험을 해서 여기에 비료 양을 얼마나 쓰게끔 할 건지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뭐 사람 체질을 따지는데 뭐 산성 체질이냐 알칼리성 체질이냐 그런 얘기하죠. 이게 토양의 산성 토양하고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똑같습니다. 산성 토양하고 산성 체질을 비교해 보면 토양이 산성이면 뿌리 활착률이 낮다, 사람도 활동성이 떨어지고 패기가 없고, 그 다음에 토양에서는 충분한 양분 흡수가 못 되고 사람도 뭐 불균형에서 영양 섭취가 나타나고, 토양에서도 성장이라나 조직 발육이 떨어지면 사람도 신장이나 체중에 이상이 오고, 이렇게 너무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성 토양을 어떻게 개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산도가 중요하냐면 pH가 5.5 이하가 되면은 토양 속에서 아질산가스가 나와요. 그 아질산가스가 질소 성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주간보다 오히려 야간에 많이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망간, 수소, 이 철이 독성을 띠게 되고 중금속의 과잉 증상이 나타납니다. 즉 여러분이 작물을 재배하는 토양 속에는 다 중금속이 들어있는데 이 중금속들이 토양이 pH가 6에서 7이면은 움직이질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토양 pH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5.5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 중금속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전부 작물에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물에 흡수가 되면 그게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중금속은 말 그대로 이 중자가 무거울 중자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한번 들어오면은 밖으로 배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몰리브덴, 붕소,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인천 뭐 이런 것들이 이용도가 떨어지게 되죠. 이 사진이 지금 아질산가스 피해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렇게 잎 주변이 끝에가 빨갛게 타는 것들이 바로 아질산가스가 나왔던 그런 하우스 내에서 작물입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하게 이렇게 잎 끝이 노랗게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질산가스가 아니고 이거는 칼리가 부족하면은 이렇게 잎 끝이 노래집니다. 근데 가스가 나오면 끝에가 이게 타게 되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pH가 7.5 이상이 되면은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는 거죠. 이 암모니아 가스도 바로 질소 성분입니다. 그리고 미량원소 결핍, 몰리브덴 과잉, 인산의 유효도가 떨어진다든가 작물이 붕소 흡수를 억제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사진들이 지금 암모니아 가스가 나타난 그런 피해를 받은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토양 산도가 7일 때는 우리가 주는 비료를 100% 이용한다고 했을 때 산도가 6으로 내려가면 벌써 인산은 52%밖에 이용을 못합니다. 질소도 89%밖에 이용을 못하고 5.5가 되면은 인산은 48%, 질소가 77% 이렇게 pH가 점점점 떨어지면 비료의 이용률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양의 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토양 pH가 4.5일 때 여기다 석회를 넣어주게 되면 점점점 pH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뭐 넣어주면 그 다음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1년쯤 걸려서 올라가요. 6.5까지. 그리고 여기에 한 2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석회는 3년 내지 4년마다 넣어주게 되면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석회는 3년마다 넣도록 그렇게 공급이 되고 있죠. 석회를 넣어주는 방법은 토양 분석한 후에 넣어줘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석회가 뭐 많다고 해서 많이 넣어주게 되면 이게 토양이 잘못하면 석회 중독 증상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토양 분석을 해서 시비를 해줘야 됩니다. 넣어줄 때는 밭 전면에 시비하고 잘 섞이도록 경운을 해줘야 됩니다. 유한이라든가 인산하고 가축분하고 혼합하면 비료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2주 간격으로 살포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가을이라든가 여름, 봄 사이에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석회를 넣어주면은 토양을 때알 구조를 만들어서 통기성이나 보습성을 개선시켜주고 토양 pH를 6.5로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석회질 비료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게 뭐 소석회, 석회고 또 폐화석 정도인데 사실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소석회를 쓰는 게 좋아요? 석회고토를 쓰는 게 좋아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어떤 게 좋고 나쁜 게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토양 검정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석회를 쓸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토양 검사를 해봤더니 산도도 낮고 칼슘, 마그네슘이 모두 낮으면 그때는 석회고토라고 하는 비료를 써야 됩니다. 거기에는 칼슘도 들어있고 마그네슘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토양 검사를 했는데 산도가 낮고 칼슘도 낮고 마그네슘은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것은 폐화석을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조금 빠르게 개량을 해야 되겠다면 소석회를 써야 되는데 이 소석회는 칼슘밖에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가끔 논에다 쓰라고 하는 비료를 여러분들이 이제 밭에다 쓰면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 규산질 비료 속에 규산질 비료에는 규소하고 칼슘이 좀 들어있긴 해요. 그러나 이 규산질 비료의 이 규소는 화분과 작물에 즉 논에서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소는 밭작물에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규산질 비료를 밭에 썼을 때 잘못하면은 피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규산질 비료는 밭에서 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도는 지금 작물을 재배하기 전에 넣는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중간에 보니까 산도가 떨어져 있다. 그때 내가 산도 교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는 석회 포화액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것을 관주를 해주면 pH가 조금씩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만드는 방법을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설하우스에서는 pH가 너무 높아가지고 7 이상까지 막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교정하는 방법이 질산, 인산, 퇴비차, 킬레이티제, 황산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질산이나 인산을 쓰면 좀 효과가 빠르긴 한데 이것들은 잘못하면 화공약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취급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술센터에 문의해서 처방받으시면 되고 킬레이티제는 작물마다 정확한 농도를 맞춰서 쓰지 않으면 작물한테 피해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쓰고 싶으면 반드시 기술센터에 문의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손쉽게 쓸 수 있는 건 퇴비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 퇴비차 만드는 방법을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즉 100리터 통에 물 50리터와 완숙퇴비 한 포대를 넣고 수시로 저어주면서 하루 동안 우려냅니다. 이렇게 한 5번 내지 10번 우려낸 물을 전부 모아가지고 이놈을 관주해주면 토양 pH가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이때 이렇게 우려낸 물에 여러분 기술센터에서 배양하고 있는 미생물을 이때 같이 혼합해서 주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생물 제제는 직접 첨배 여러분이 희석해서 그냥 토양에다 뿌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퇴비차 줄 때 같이 혼합해서 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물입니다. 유기물은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이 말하는 퇴비라고 하는 것들이 유기물인데 이게 조금 학술적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탄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우리가 유기물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소에도 이렇게 탄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소도 엄격히 따지면 유기물이죠.
즉 유기물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가열하면 연기를 내면서 검게 타는 물질이 전부 다 유기물이에요. 그러니까 불에 타는 것들은 전부 유기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비닐봉투도 다 유기물이에요. 뭐 스티로폼도 다 유기물인데 얘들이 그 토양 속에 들어가서 분해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잘 뭐 쓰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얘들도 다 유기물이라는 겁니다. 유기물의 기능은 너무나 많습니다. 질소인산, 칼륨과 같은 비료 성분이 들어있고 미량 성분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물리성에서 얘기했죠. 토양 개선한다고. 그 다음에 유기물이 뭐 비료 성분을 붙잡고 있고 수분도 붙잡습니다. 그래서 토양 중에 유기물이 1%가 증가하면은 평당 56리터의 물을 붙잡는 힘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만큼 유기물이 아주 기능이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우리가 유기물을 넣어주면 토양 속에서 미생물이 이게 분해를 하게 되는데 그때 분해를 하면서 그 유기물 속에 들어있는 비료 성분들을 다 식물이 써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기물은 또 분해되면 얘들이 검정색이나 갈색으로 바뀌는데 얘들은 햇빛을 잘 받아가지고 토양의 온도를 올려주는, 그래서 식물의 생육을 촉진하고 유해 성분을 불용화시키고 완충력을 증대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유기물이 없는 토양에다 요소를 넣어줘 봤더니 효과가 15일에서 20일밖에 안 갔어요. 그런데 유기물이 많은 토양에다 넣어줬더니 그 효과가 2개월 이상 가더라는 겁니다. 잘 발효된 퇴비를 매년 300평당 3톤씩 주면은 석회도 줄 필요도 없을 만큼 토양의 힘이 좋아지더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기물 1톤을 넣어주고 1년이 지난 다음에 토양 속에서 얘들이 어떻게 변했나 하고 봤더니 60 내지 80%는 다 공중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부식이라고 하는 물질이 10 내지 30%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유기물의 최종 산물이고 처음에 얘기했던 그 토양 속의 점토처럼 양분이나 물을 붙잡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부식이 하는 거예요. 그게 10 내지 30%, 즉 1톤을 넣어주면 100에서 300kg만 남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유기물을 넣어주기 위해서 시설하우스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유박비료라는 걸 쓰게 될 거예요. 이 유박비료 속에 있는 유기물은 거의 토양 속에서 3개월 이내면 전부 다 분해돼서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톱밥이 들어있는 퇴비를 쓰게 되면은 6개월 내지 무려 5년, 또 어떤 것들은 뭐 한 100년도 간다고 그래요. 어떤 성분에 따라서는 그만큼 토양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겁니다. 퇴비 재료별로 토양 속에 얼마나 남아있는가 보면 볏짚은 약 한 10.8% 정도, 왕개는 12.8%. 근데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이 톱밥, 수피, 나무 껍질, 그 다음에 뭐 전정가지, 과수원에 가지 잘라고 집어넣은 거, 이런 것들은 거의 절반 가까이가 토양 속에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유기물이 소모되는 걸 보면은 논에서는 1년에 300평당 5 내지 600kg이 없어지고 밭에서는 600에서 2000kg이 없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밭에서 더 많이 없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유기물을 넣어주게 되면 미생물이 얘들을 다 분해를 해야 돼요. 미생물은 분해를 할 때 토양 속에 공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공기가 밭에서 더 많기 때문에 밭에서 더 많이 없어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퇴비를 매년 300평당 1.5톤씩 10년을 넣어줘봐야 토양 중에 유기물 함량은 1%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퇴비를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퇴비를 만들어서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퇴비를 사서 쓰게 되는데, 그 사서 쓰게 되는 퇴비를 우리는 유기질 비료까지 전부 합쳐서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산물 비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산물 비료에는 부숙 유기질 비료가 있고 유기질 비료가 있습니다. 부숙 유기질 비료는 농림축수산업 및 제조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인분료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료로 해서 부숙 과정을 통하여 제조한 비료입니다. 종류는 가축분 퇴비, 퇴비, 부숙겨, 분뇨, 잔사, 부엽토, 건조축산 폐기물, 가축분뇨 발효액, 총 9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축분 퇴비하고 퇴비의 차이점은 이 가축분 퇴비는 가축 분뇨를 50% 이상 넣어갖고 만든 퇴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액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축분뇨 발효액을 얘기합니다. 유기질 비료는 유기질을 주 원료로 사용해서 만든 건데 그 속에는 질소, 인산, 칼륨 및 유기물을 일정량 보증하는 비료가 되겠습니다. 종류는 어박, 골분, 깻묵, 혈분 이런 것이 있고 잠룡 유박, 대두 유박, 채종 유박, 아주까리 유박, 면실 유박, 낙하생 유박, 미강 유박, 호남 유박 이렇게 뒤에 유박이란 말, 즉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라고 해서 유박이라고 붙였는데 이 유박이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유박비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총 18가지가 있는데 이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원료는 거의가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유기질 비료를 써야 되는지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유박비료를 썼을 때 그 속에 있는 질소는 질산태 질소로 바뀌면서 토양을 산성화시킵니다. 유박비료는 발효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토양에 넣어주게 되면 미생물이 분해를 하면서 토양 속에 산소를 막 써요. 그래서 토양에 산소가 없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 토양이 혐기성 세균이 자꾸 늘어나서 토양을 다시 산성화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박비료를 계속 쓰게 되면 결국은 토양이 자꾸 산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또 부산물 비료 중에는 미생물 비료가 있어요. 이것은 살아있는 미생물을 주 원료로 해서 만든 비료입니다. 여러분이 센터에서 공급해주는 그런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 밖의 비료는 건개분, 닭똥 말린 건데 이건 전부 다 외국에서 지금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렁이분은 지렁이를 키우면서 남은 그 지렁이 분이고 동해등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그 곤충인데 얘 애벌레들이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싼 그 분을 가지고 비료로 만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미숙 유기물, 즉 발효가 안 된 퇴비를 썼을 때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렇게 쭉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발효가 안 된 퇴비를 쓰게 되면은 식물의 칼리 흡수를 방해한다든가 인산이 토양에 고정돼서 식물이 써먹을 수 없게 만든다든가 뿌리가 부패되고 지상부가 약해져서 역병균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까지 야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물은 꼭 부숙이 잘 되게끔 만들어서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토양의 생물성 개선인데 이것은 그 토양 속의 생물의 생육 환경을 개선해서 양분과 생리활성 물질이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즉 토양에 유기물을 넣게 되면 미생물이 분해하고 분해 과정에서 양분이나 작물에 필요한 물질을 방출하고 또 유기물의 최종 산물인 부식과 미생물의 점액 물질이 토양 입단 구조 생성을 촉진한다는 거죠. 토양 내에서 미생물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질소를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토양 속에 퇴비를 넣어주든 유박을 넣어주든 어떤 요소를 넣어주게 되면 미생물이 반드시 아모니아트 질소, 또 다른 미생물이 와서 아질산태, 다른 미생물이 와서 질산태 이렇게 질소를 만들어서 식물이 흡수를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유기물이라든가 퇴비 이런 걸 넣어주게 되면 미생물이 이렇게 아모니아트 질소, 아질산태, 질산태 질소를 만들어요. 근데 이 아모니아트 질소를 좋아하는 것은 벼, 차, 파인애플은 여기를 좋아하고 대부분의 밭작물은 질산태 질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토양 속에서는 요 질소가 변화가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아도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관여하는 미생물들이 굉장히 중요한 미생물이라는 겁니다. 미생물이 가장 많은 것은 역시 토양 속입니다. 물론 동식물이 생육이 불가능한 유황 온천이라나 깊은 바다에도 있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것은 토양입니다. 토양 속에 얼마나 많냐면 토양 1g당 수억에서 수십억 마리 들어있습니다. 얘들은 지렁이나 이런 것들처럼 막 뿍뿍 기어서 온 밭을 다니는 게 아니라 얘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1cm도 안 된다고 그래요. 얘들이 움직이는 방법은 토양 속에 물이 흘러간다든가 바람이 불어서 흙이 날린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흙을 퍼서 옮긴다든가 동물이 움직이면 몸에 붙어서 즉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동을 하지 지 스스로 갈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근데 300평에서 미생물 숫자를 보면 12경 마리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배양한 미생물 한 병에 1리터짜리 한 병이면 이게 한 100억 마리 정도 들어있는데 이 100억 마리를 300평에다 뿌리게 되면
이 속에 있는 미생물 한 마리는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 1200만 마리를 만나야 돼요. 만나서 뭘 하냐면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경쟁을 해서 이길 수는 없겠죠. 그럼 이기기 하려면은 우리가 1대 1200 정도는 되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 즉 내가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그 미생물 효과를 보겠다 하면은 최소한 300평에다가 1리터짜리 10,000병 정도는 넣어줘야 이 미생물이 그나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센터에서 배양하는 미생물을 갖다 쓸 때 그냥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시 배양을 해서 쓰는 것을 권장을 해요. 골분하고 쌀게 혼합하고 뭐 고르게 펴서 물 주고 그다음 미생물제 섞고 그다음에 비닐들 덮어가지고 배양을 하면 그 미생물이 금방 자랍니다. 이렇게 자란 미생물 100kg을 흙 50kg하고 섞어서 뿌려주게 되면 얘들은 토양 속에 들어가서 살아날 확률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정읍에 수박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지금 하우스 한 동에다 미생물을 지금 배양해서 쓰고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그 미생물은 외부에서 넣어주기보다도 그냥 토양 속에 지금 아까 1g에 수억에서 수십억 마리 들어있다고 하니까 그 미생물들을 오히려 잘 살게 하는 게 저는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는 그 조건은 토양 온도가 15도씨 이상일 때, 토양의 pH가 6에서 7일 때,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2.5%일 때, 염류 농도가 2.0 데시지멘스/미터 이하일 때 아주 얘들은 잘 자랍니다. 뭐 토양의 15도씨 이상 요즘 같은 날씨에는 뭐 미생물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니까 뭐 요즘에는 불가능한 거지만 토양의 온도가 올라가면 미생물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토양의 pH는 석회 아까 넣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토양의 유기물 함량은 이렇게 맞추려면 퇴비 넣어주면 됩니다. 비료 농도는 여러분이 기술센터에서 시비 처방을 받으면 다 요 값이 나오도록 그렇게 처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토양 속의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연작을 하게 되면 토양 미생물 종류가 빈약해지고 병원성 미생물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윤작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우리가 토양 개량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물리성, 화학성, 미생물. 그런데 거기에 뭐 요인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개량 대책을 보면은 뭐 심경, 초생재배, 배수, 뭐 퇴비, 석회 이런 말이 있어요. 종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석회 넣고 퇴비 넣고 깊이 갈면 돼요. 석회 넣고 퇴비 넣고 깊이 갈면 되고 거기서 한마디 더 할 수 있으면 거기다가 초생재배, 녹비작물을 한번 재배하게 되면 토양의 물리성, 화학성, 미생물은 다 개량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석회 넣고 퇴비 넣고 깊이 갈고 초생재배를 한번 하자. 이게 토양 개량의 기본이 되겠습니다.